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혼란한 전국 속에 다시 주목받는 한 어른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조건 없이 도우면서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장하 선생인데요. 요즘 같은 이 시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김장하 선생을 오랜 시간 취재하면서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김주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김장하 선생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죠. 아마 탄핵 선고 당시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관심이 또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덕분에 이제 기자님께서 펴냈던 그 줬으면 그만이지 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문행배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선고문을 낭독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뭐 예전 같으면은 저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뭐 멋지구나. 그 정도로 끝났을 일일 수도 있는데 예. 요즘은 스마트한 시민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이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관된 인물로 김장하 선생님이 나오고 또 김장하 선생과 문행배 재판관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문 재판관이 했던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 재판관의 재산이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서 가장 적었고,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느냐 하고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문 재판관이 저는 평균인의 삶을 살기로 결혼할 때 다짐한 바가 있다. 그런데 제 재산이 대략 4억 원이 좀 못 되는데 한국인의 평균 재산을 통계를 보니까 약 3억 정도 되더라. 그래, 그 평균 재산보다 좀 많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예. 그게 또 문행배 재판관한테 장학금을 줬던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관심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다큐 영화 어른 김장하와 더불어서 줬으면 그만이지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이어진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책의 그 판매량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던데 살짝 네. 공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서점에 교보하고 뭐 예스24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종합 베스트 순위에 뭐 3위, 4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네, 말씀하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죠. 저희 MBC 경남이 제작한 어른 김장하가 또 최근에 재개봉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책도 영화도 주목을 받으면서 기자님 최근에 좀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책과 관련해서 북토크라든지 강연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종종 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김장하 선생님은 일체 그런 강연이라든지 이런 그런 강연 요청은 물론이고 누가 만나자는 요청도 다 선생님이 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화가 재개봉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 함께 또 제가 출연했던 제가 관객과 대화 자리라든지 이런데 좀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김장하 선생은 뭐 진주 지역에서는 이미 익히 알려진 분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김장하 선생님을 이렇게 기자님께서 처음에 취재하게 된, 좀 알아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방금 김장하 선생님이 진주 지역에서는 이제 알려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주 시민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남성당 한약방이 워낙 오랫동안 50년 동안 그 자리에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주 시민들 중에 남성당 한약방을 모르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한약사가 한 분 계시다는 정도도 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김장하라는 분이고, 김장하라는 분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수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진주 시민들도 거의 몰랐죠. 다큐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남성당 한약방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야. 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진주 시민들이 많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진주에 그 예전에 1980년대에 대학생 시절부터 진주에서 살았고 또 90년부터 진주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김장하 선생님이 1991년 8월에 자신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아니 진주에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인가? 저도 그때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워낙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기자로서 당연히 김장하 선생님한테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그냥 바로 까였죠. 네. 그 인터뷰 바로 거절당하고 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저한테만 인터뷰를 그렇게 거절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분이 학교를 설립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장학생한테 그 학비를 대주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정도라면은 상당한 부자임이 분명한데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 차가 없이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그때 알게 되었고 그때가 이제 1991년인데 바로 2년 전에 1989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그 창교육을 외치면서 결성됐던 정교조 정교조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 정교조 교사들을 대량 해직을 시켰잖아요. 전국적으로 1,5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해직이 됐는데 명신고등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그 해직 교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때 91년도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 굉장히 독특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마산으로 직장을 옮겨서 신문기자 생활을 계속 하는 중에도 계속 제 촉수가 김장하 선생님한테로 좀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분에 대해서 계속 좀 안테나를 세우고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 또 기자로서 어떤 유혹을 받거나 또는 제가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예. 김장하 선생님이라면은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김장하 선생님한테 부끄럽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쭉 기자 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를 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2015년부터. 생각을. 예. 근데 궁금한 알게 게 된 거죠. 언론 인터뷰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네네.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2015년도의 일이 계기가 됐는데요. 2015년도에 제가 김장하 선생님 말고 그 최형국이라는 어른을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묶은 게 있었어요. 예. 책 제목이 풍운화 최형국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어른이죠.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탄광을 운영하셨던 분이거든요. 흥국탄광이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모든 전국의 모든 가정이 그 주 연료로 전기나 뭐 석유를 쓰는 게 아니라 연탄을 쓰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탄광을 갖고 있으면은 재벌에 속했거든요. 60년대는. 예. 그래서 그 탄광 사업을 발판으로 16개 계열 기업을 운영하셨던, 지금으로 치면은 재벌이었는데, 그분이 1972년, 73년 이때 박정희 독재 정권이 10월 유신을 선포를 하면서 예.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을 하니까 이 독재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그 16개 기업을 모두 정리하고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그 종업원들한테 다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경남 양산에 있는 그 양산 효암고등학교, 개운중학교 여기에 무보수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평생 어떻게 보면은 그 은둔하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분을 막 쫄라가지고 개우 인터뷰 허락을 받아서 그분을 좀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포털 다음에 뉴스 펀딩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형국 선생을 알리고, 또 제가 그분 말고도 그동안 취재를 해왔던 우리 사회의 존경할 만한 어른들 5명을 연달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글을 연재를 했어요. 그 연재를 하면서 맨 마지막 순서에 진주의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썼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최형국 선생과 더불어서 나머지 4분은 물론 제가 다 만나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김장하 선생님은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 취재했던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썼던 거죠. 네. 그 기사가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김장하라는 인물을 처음으로 알린 글이었거든요. 그 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포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김장하 이름 섞여 검색을 하면 김장하는 방법, 김장하는 날 이런 것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글 이후로 이제 김장하라는 글자가 사람으로 인식해서 검색이 되기 최초로 이 세상에 김장하 선생을 알린 분이 기자님이시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김장하 선생님이 워낙 본인을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인터뷰하는 거는 사실 꿈도 꾸지 못하고 대신에 김장하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찾아서 네. 그분들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제가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글을 포털에 쓰고 나니까 그 포털에 그 글이 굉장히 좀 많이 읽혔거든요.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한 10만 명 이상이 읽고 취재비 하라면서 후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김장하 선생님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는 제가 맹신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우리 맹신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제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 취재를 하실 수 또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또 소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은 언제 어떻게 또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문영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그분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라는 걸 몰랐죠. 몰랐는데 2005년, 2006년 이때 제가 경남도민일보 사회부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 김헌주 기자가 법원과 검찰 출입을 했어요. 근데 김헌주 기자가 다른 어떤 법조 출입 기자들과 좀 달리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 갖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그 신문의 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창원지방법원의 문형배라는 아주 그 다른 판사들과는 좀 사뭇 다른 이런 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이미 좀 많이 알려졌듯이 그 당시에 그 마산의 정치인이 부정선거, 금품선거를 하다가 기소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리면서 문행배 판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항한 마산에서 그 당시는 창원과 통합하기 전이었죠. 예.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또 김주열 열사의 그 넋이 살아있는 이런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판결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김헌주 기자의 눈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 기사로 썼고, 그 외에도 어떤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음단을 하면서 또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 따뜻한 그런 판결을 하는 그런 이제 판사가 문행배 판사였는데. 근데 이 당시 이 판사께서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이었다는 건 또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그걸 이제 제가 그때 2005년, 2006년까지는 몰랐죠. 예. 근데 그때 김원주 기자의 보도를 보고 굉장히 이제 제 그 머리에 인상 깊게 남아있던 그 판사가 문행배 판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판사가 블로그를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판사들이 또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부분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썼던 책에 대한 독후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 깊게 봤는데, 예. 그 블로그에 나중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에 본인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라는 내용을 블로그에 밝힌 거예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셨고 그렇죠. 반가웠겠네요. 그렇죠. 그때 그 글이 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었는가?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올리면서 나에게도 내 삶을 바꾸게 한 그 스승 같은 분이 있다 하면서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김장하 선생님 장학생이었단 말이야? 이래갖고 들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보던 판사가 또 제가 나름대로 팔로우하던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었다고 하니까 이분은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반갑잖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005년, 2006년 그 당시 우리 사장과 편집국장 그리고 김원주 기자와 함께 한번 만나서 식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또 따로 김원주 기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그때 했죠.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문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진주에 내려와서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 또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유튜브에 요즘 다 올라와 있던데. 네. 저는 그날 문행배 재판관이 했던 말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그 언론으로부터 지금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서울 언론하고는 하지 않고 지역 MBC하고 하겠다. 지역 언론하고 하겠다. 그 말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갈등이 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갈등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가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똑같이 소중한 사람인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덜 소중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해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처럼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지만 지역에 원래 살던 원래 집이 있는 부산에 와서 정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원래는 이분이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었대요. 예. 근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인권 변호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면은 끝이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예. 그럼 인권 변호사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한 게 지역 법관이었고 이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뭐 서울로 가가지고 어떤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추구할 때 본인은 지역에서 소위 이제 향판이라고 부르는 지역 법관으로서 일하면서 소임을 다하는 그런 일을 쭉 이제 해왔던 그런 판사였고 그런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헌법재판관까지 된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에 살면서 문행배 재판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고맙고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KTX를 타고 서울 갈 때 대전 지나서 조금 광명 정도만 딱 가도 그때부터는 지역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기 그 6년 동안 서울에 그것도 우리 한국의 권력의 중추에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래도 서울의 어떤 그 기득권층에 흡수되지 않고 다시 임기를 마치니까 서울 생활을 딱 청산하고 다시 지역에 와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역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동적이고 좀 그런 감사한 마음도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김장하 선생을 이제 오랜 기간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 오랜 취재 기간 동안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장하 선생님이 취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선행, 누구를 도와줬니 또는 누구한테 장학금을 줬니 뭐 이런 어떤 좋은 일을 한 일에 대해서 물으면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딱 침묵을 지킨다든지 제가 뭐 모든 내용을 다 사실 확인을 다 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조차 그냥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취재가 정말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을 때마다 제가 이제 불안한 거죠. 제가 뭐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으실지 또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선생님한테 드러나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 저를 이제 내치거나 또는 피하거나 그러지 않을지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참석하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에 가서 계속 이제 선생님을 따라붙으면서 취재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2021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고 이제 그 재산이 남은 재산이 34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전액을 다 경상국립대에 기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이제 서류상으로 다 뭐 넘길 거 넘기고 다 보낼 거 보내고 다 청산을 했는데 굳이 그 대학에서 그 재산 전달식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 행사 또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에서 워낙 완강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참석을 한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서 선생님에 대한 칭찬, 칭송 또는 감사하는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에 대한 칭송, 감사 이런 말이 막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불편한 표정인 거예요. 예. 딱 굳은 표정으로 딱 이래갖고 계시는데 아, 선생님이 이 자리를 너무 힘들어 하시고 불편해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뭐 맹회의 전당 그걸 커팅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할 때까지도 선생님 표정이 딱 굳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하고 그게 이제 행사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선생님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딱 하니까 갑자기 선생님 표정이 확 펴지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이고. 팍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제가 그 울컥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선생님도 저한테 좀 마음이 열렸는지 네. 그 뒤에도 선생님을 뵈면 항상 이렇게 눈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선생님이 무슨 행사나 이런 걸 하면은 선생님이 행사 때 무슨 행사 때 인사말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으면은 미리 댁에서 A4 용지에 본인이 타이프를 쳐가지고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를 해가 인사말을 딱 그 프린트를 해가 와요. 예. 그래갖고 그 인사말 할 때 그걸 꺼내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인사말을 끝내면 제가 슬그머니 선생님한테 가서 손을 딱 내밀면 예. 방금 본인이 읽었던 그 종이를 저한테 그냥 설 건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아, 선생님이 이제는 제가 이 취재하고 있는 걸 좀 그냥 인정을 하시는구나. 네, 완전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포기를 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때부터 좀 굉장히 마음이 분해졌습니다. 네. 네, 정말 무려 7년 동안 김장하 선생을 이렇게 취재를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기자님께서 느끼신 김장하 정신이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런 거죠. 그 어른 김장하 영화에서도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자 지금도 절친한 친구이신 전 부산교대 그 최감경 교수님이 이제 무주상보시 불교 용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도 누군가에 베풀고도 내가 베풀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보시를 말하는 게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한테 또는 어느 단체에 내가 큰 돈을 기부를 하면 최소한 내가 기부한 그 단체에 내가 그만큼의 어떤 발언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든지 또는 지분을 그만큼 가져야 되겠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give and take라고 내가 줬으면 나도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남녀간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내가 당신을 이만큼 내가 생각하고 이만큼 사랑하면 당신도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돌려줘야지 하는 그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네. 또 싸움이 생기고 이러는데 김장하 선생님은
김장하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돕기 시작한 시점이 김장하 선생님이 20대 중반 때부터였거든요. 예. 근데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해온 어떤 선생님의 태도가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서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선생님이 지원한 장학생이 한 1000명이 넘는데 그 어떤 장학생들한테도 심지어 장학금을 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나중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때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또는 교사들한테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든지 또는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라든지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김장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자는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설학교에 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 넣듯이 선생님들이 마음껏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저는 항상 뒤에서 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셨지. 어떤 간섭 또는 뭐 대가를 이래라 저래라 무슨 뭐 훈계, 충고 이런 걸 일체 안 하셨거든요.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이제 기자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 줬으면 그만이지. 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네. 또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어린이를 위한 어른 김장하라고 할까요? 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또 새로운 다른 어떤 인물을 지지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마도 김장하 선생님을 뛰어넘는 어떤 어른을 제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소년용 어른 김장하라는 책이 곧 한 20일쯤에 서점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달 20일인가요? 곧이네요. 네. 근데 이 책도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22년 1월이었잖아요. 예.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2022년이 아니구나. 2023년 1월인데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청소년용 책을 이제 내자는 출판사들의 어떤 제안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망설이다가 얼마 전에 김장하 선생님한테 제가 슬쩍 그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출판사에서 청소년용으로 책을 좀 내자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걸 아이들이 읽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걱정하듯이.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청소년용 책을 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원고를 다시 이렇게 썼고 지금 그 출판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출간될 청소년들을 위한 어른 김장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장하 선생에 대한 이 지금의 큰 관심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이 사회에 남기를 바라시는지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 흔히 어른 김장하 또는 줬으면 그만이지 책을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기부 또는 사회 환원 또는 장학생의 숫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했던 금액
뭐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누구한테 얼마를 기부했다, 누구를 얼마나 도왔다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보여준 어떤 삶의 태도, 거기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삶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행대 재판관이 뭐 서울 사람이나 진주 사람이나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했듯이, 김장하 선생님도 평생 모든 사람은 똑같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울 사람이든 뭐 우리 경남 사람이든 예. 뭐 이런 모든 사람이 어떤 그런 어떤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확고한 김장하 선생님의 그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이 유독 많은 단체들을 지원했지만 직접 선생님이 가장 앞장서서 그 단체를 설립하시고 초대 회장도 맡으시고 이랬던 단체가 행태운동 기념사업회였고, 예. 그걸 이제 오늘에 그걸 이어받아서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각종 차별을 없애는 데 선생님이 앞장서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일관되게 흐르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 삶의 태도, 여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차별 없는 세상, 그 평등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또 이제 김주환 기자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의 저자 김주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